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단어는 곧 삶, 단어는 곧 사람, 단어는 곧 세상. 불안과 고민, 사랑과 좌절, 단어가 품은 인간 보편의 감정들. 인간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단어가 들려주는 찬란한 서사. 그 생생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삶의 품격을 올리고 어휘력을 높이는 국어 수업. 단어가 품은 세계를 품고 오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황선엽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소개 잠시 드리면요. 단어가 간직한 넓고 깊은 이야기와 문화를 탐구하며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소장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르치는 데도 힘쓰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많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방송국에 처음 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황선엽 작가님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라디오, TV 포함해서 방송 출연은 처음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북카페가 이렇게 좀 굉장히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오셨겠네요.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자,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소장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많은 학생들 접하시면서 새삼스럽게 우리말은 참 이렇다 저렇다 느끼시는 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언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가 특별히 다른 언어보다 아름답다든지 더 훌륭한 언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 다만 제가 가장 잘 아는 언어이고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외국 학생들도 한국어에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네. 것이고, 그래서 한국어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의가 상당하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특히 외국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근에 되게 이제 아시아 계열의 언어들 같이 배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어나 일본어가 훨씬 많았는데 네. 지금은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이 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K 문화, 네. K-팝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단어가 품은 세계를 품고 오늘 북카페에 오셨는데요. 출간 축하드립니다. 이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궁금해요. 방송 출연도 처음인데 사실은 50이 제가 훨씬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직함을 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 작가라는 호칭으로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독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작가라는 호칭을 새로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미 한 35년이 넘었는데 고등학교 은사님께도 연락이 왔어요. 책을 보셨다고.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선생님과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은사님과 또 네. 닿았군요. 진짜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작가님 이렇게 작가님 이런 호칭을 딱 듣게 됐을 땐 또 느낌이 어떻게 좀 다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단어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생소하고요. 그러니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시기 전에는 전혀 이 책을 따라 읽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평생 그냥 선생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익숙하고요. 네. 교수님이라는 호칭도 저희 인문대학에서는 그렇게 널리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국문과 학생이었어서 선생님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차이도 있죠.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자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인이라면 나를 교수라고 부를 수 있다. 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그냥 선생님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대학 때도 선생님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그렇게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그 대학생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가령 이제 공대라든지 네. 이공계열 학과들에서는
오히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은 선생님들이 화내신다, 교수님들 화내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닌데 왜 선생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이제 뭐 학과나 단과 대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어가 품은 세계 이 책 어떻게 묶어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이제 옛날 문헌들을 보면서 우리말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우연치 않게 그 출판사를 작년에 만드신 분께 연락이 왔어요. 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이 와서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주로 학술서들 또는 논문들만 써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책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글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그 출판사 대표님의 격려로서 그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일 특정 시간에 조금씩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몰아서 쓰신 건가요?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은 예전에 논문으로 썼던 네.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집필에 들어가니까 잘 되지도 않았어요. 진척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한 7, 8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몰아서 그러니까 나머지 끝부분에 아마 좀 몰려서 마지막 2, 3개월에 네.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단어를 품기 시작한 그 시작점, 이 단어 때문이라고 얘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단어에 호기심을 품게 된 그 시작점이 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예, 그건 뭐 이제 내용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상추라는 단어였는데요. 네. 예. 상추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부루라고 했어요. 부루. 예, 네. 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문헌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전공이 한국어의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문헌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두시연의 그러니까 두보의 시를 언해한 네. 두시연의라는 책에 이제 부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추를 부루라고 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지금부터 20여 년쯤 전에 강원도 정선에 방언답사를 갔어요. 네. 아마 국문과 졸업하셨으면 아실 텐데 국문과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언도 조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할아버지께서 상추를 부루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 존재하던 단어가 실제로 지금도 방언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럼 왜 부루란 단어가 상추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상추의 의미는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한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서 이런 작업들이 좀 재밌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수십 개의 단어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꼭 답사를 가고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 곳곳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어떤 좀 많이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했을 때 되게 흥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단어를 들으면서 이 단어는 애초에 어떤 의미였을까? 또 그리고 어떤 기원에서 출발했을까라는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가진 자료의 근거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한국어의 단어 개수는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네. 흔히 이제 요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어 단어가 110만 개로서 세계 가장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사전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사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국립국어원에서 사전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것인데요. 1990년대에 출간된 것이죠. 네. 종이책으로 출간됐는데 여기는 대략 한 50만 개 정도의 어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사전에 한계가 있어서 새롭게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든지 또는 그 사전에 수록되지 못한 단어들을 모아서 국어원에서 새로운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샘에 지금 한 110만 개 정도의 단어가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어 사전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옥스퍼드 사전, 네. 또 뭐 이런 것들인데 OED라고 하는 것이죠.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라는 것인데
거기에 올라 있는 단어 숫자가 110만 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프랑스어 사전도 있고 독일어 사전도 있고 이런데 그런 어휘 숫자 사전에 올라 있는 어휘 숫자 기준으로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네. 실제로 그 언어의 단어가 그만큼 우리보다 적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사전에 수록해 놓은 그런데 다만 우리말셈이라는 것은 신조어라든지 지금 이제 널리 쓰이는 단어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개방형 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110만 개의 어휘가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아, 실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수를 분석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단어의 숫자가 꼭 많다는 것이 또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아도취적인 우리 경향이라고 제일 할까요? 많아 단어가 예, 예. 이런 느낌. 그런데 어쨌거나 사전에 이제 등재된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죠. 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가장 좋은 우월하고 언어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네, 것이죠. 사실 그 언어를 또 탐구하시는 학자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언어는 사실 뭐 어떤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다 매력이 있는 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가진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새삼 발견하시지 않을까. 예. 뭐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색채어가 발달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그 동사 중심의 언어라고 한다면 네. 한국은 명사 중심의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저는 문화 상대주의처럼 그러니까 네. 언어에도 내 언어가 최고야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험할 수도 예, 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수주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국어학자이고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에 깊이 빠져야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 걸 바라봐야지 네. 이것을 주관적인 감정을 넣어서 언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좀 오히려 연구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가 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설 연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이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뭐 부르진 않을 거고요. 읊어보겠습니다. 네. 까치 시조처럼 저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거 까치와 설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을 이제 네. 설날이라고 하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30일이 됩니다. 음력 기준이니까요. 네. 섣달 금음이라고 하죠. 섣달 금음날을 우리가 까치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설 연휴 중이고요. 또 우리 설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요천사의 설날 듣고 와서 설날에 얽힌 이야기 또 책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오늘은 빛의 서가에서 펴낸 단어가 품은 세계를 들고 오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황선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음악이었어요. 이 예. 동요천사의 설날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어릴 때 느꼈던 최초의 미스터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까치까치 설날은 예. 어저께며 예. 왜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 예. 까치랑 우리랑 왜 갑자기 엮었지? 예. 이런 거. 이게 좀 의미가 좀 궁금한 노래 가사인데 이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이 우리말로요.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고 네. 그 전날, 즉 섣달 금음날을 까치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까치설이란 말이 만들어졌냐면요. 사실은 문헌을 찾아보면 이것은 옛날에 아찬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찬설과 까치설은 굉장히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만들어졌을까를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찬설에서 니은이 탈락한 형태, 네. 그래서 아차설이 되고요. 근데 그 차가 아레아였습니다. 네. 근데 이 아레아가 환경에 따라서 우로 바뀌는 지역도 있고 이로 바뀌는 지역도 있고 아로 바뀌는 지역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로 바뀌어서 아치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아치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찬설이란 말이 아치설로 바뀌었는데 아치설은 모르고 그런데 우리 민화에도 보면은 까치호랑이라고 해서 네. 설날을 상징할 때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리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요새 연화장을 잘 안 보냅니다만 예전에 연화장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연화장에도 이제 나무 위에 까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맞아요.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설날과 까치를 연결시키는 풍습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아치설이란 말을 사람들이 아치가 뭐지? 음.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까치가 아닐까?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침 또 우리가 까치를 또 그렇게 설 때 서로 많이 연결시키기도 예. 했었고요. 그래서 아, 아찬설이 아치설이 되고 네. 아치설이 까치설이란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 까치 둥절 뭐 이런 느낌 나올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찬설의 아찬은 어떤 의미냐면 네.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설이란 뜻이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아의 치읓스는 네. 아따라는 형용사가 있었고 아. 그것의 관형사형이 이제 아찬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 아의 치읓스는 앗이란 형태와 관련되는 또 한 가지 형태가 아의 지읒을 쓰는 형태. 그래서 네. 이 치읓과 지읒이 넘나들어서 쓰이게 되는데요. 이 앗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작다, 부수적이다, 종속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때는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는 그런 네.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노래가 또 탄생이 되게 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남자 어른 친척들은 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옛날 아비라고 했거든요. 네. 아비라고 했는데 그 아비의 앗이라는 형태를 해서 아자비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예, 어머니는 이제 어미가 되겠죠. 네. 그 어미의 앗이라는 형태가 돼서 아저미가 되는데 이게 아주미가 돼서 아주머니란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아주머니는 기본적으로 친척들을 뜻하는 말이었고 네. 거기 앗이라는 형태가 들어있고 아찬설의 앗과 이것이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보니까 예전에는 다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 어르신들은 전부 다 아저씨. 그렇죠. 현대로 아저씨고 옛날에 네. 아자비, 아주머니. 아자비. 그쵸, 옛날 그쵸. 말로. 아자비. 그리고 이제 여자 어르신들은 이제 아자미인데 그쵸. 그게 오늘 아주머니란 말로 이제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만약에 집안 어르신들을 남자니까 요즘 말로 이제 아저씨 이렇게 하거나 뭐 여자인데 뭐 아주머니 하면 이거는 진짜 보통 우리는 다 되게 혈연 관계가 아닐 예, 때를 예. 부를 때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책 안에 가득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민족의 명절인 설에는 고유한 설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설 음식 문화 속에서 또 좀 소개해주고 싶은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가 북카페 초대석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파, 마늘 같은 양념에 버무린 다음 발효시켜서 만들죠. 단순히 음식을 넘어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발효 음식인 거고요. 사실 힌트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힌트를 드릴까요? 준비해 오신 힌트가 있나요 혹시? 옛날 말로는 딤채라고 했습니다. 딤채. 그럼 더 어려우려나요? 이 한국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고 사실 음식을 넘어서 문화라고 하고 옛날말 딤채. 이 정도는 우리 카페인인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혹은 반디 앱으로 정답 아시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첨해서 빛의 서가에서 준비한 황선엽 작가님의 자필 사인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으로 단어가 품은 세계 선물로 드릴게요. 이 북카페 에디션 저희가 그림을 살짝 그려서 보내드리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리셔야 되는데 요 정답 그리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일단 후보에 좀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오신 음악이 어떤 거죠? 이번 곡은? 네. 정주영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이동원과 박인수 두 분이 노래한 향수란 노래입니다. 네, 듣고 가겠습니다. 단어가 품은 세계를 품고 오신 황선엽 작가님과 오늘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 부른 향수 듣고 왔는데 좋아하는 곡이라고요. 예. 작가님이. 가사도 너무 좋고요. 근데 그 가사를 또 곡으로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주영 시인 하면은 이제 모더니즘 시인의 대표로 꼽히기도 하는데 유리창 같은 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향수란 작품에서는 우리 농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우리말로 묘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김소월을 흔히 이제 민족의 대표 시인으로 꼽기도 하는데 네. 저는 이 정지용 시인도 그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훌륭한 작품을 더군다나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랫말에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책을 펼치자마자 또 이 얘기를 풀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작가님이 굉장히 어떤 한 단어 하나를 품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먼저 많이 품으신다는 것을 책 예,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 닭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는데 왜 고양이와 돼지는 그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따로 없느냐라는 예, 그 어떤 호기심, 거기서 시작된 얘기를 또 풀어내신 부분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얼룩배기 황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들이 많은데요. 대개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막연히 누런 소가 들판에서 저녁 때 뭐 울음 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룩배기 황소라고 했는데 황소는 의미가 뭐고 얼룩배기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착안한 것이 물론 이걸 처음에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네. 것이긴 한데 다만 이렇게 일상적이고 쉽게 늘 접하는 표현 속에서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 의미를 새롭게 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소개해드렸던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우의 품종은 이제 누런소가 대표로 지정돼 있어서 그냥 누런소가 한우라고 한국의 전통적인 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국에는 예전에 누런소 외에도 검은소라든지 흰소라든지 네. 또는 칡소라고 불렸던 얼룩배기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에 실어놓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호랑이처럼 줄무늬를 가진 소가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얼룩배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 중에 하나는 황소라고 하면 이게 누르황자의 황소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새를 예로 들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황새는 온 몸의 빛깔이 하얗습니다. 근데 왜 황새일까요? 그쵸. 예. 백로계통의 새 중에서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새라는 말이 바뀌어서 황새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네. 즉 황새의 황은 크다는 의미의 한이 변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황소도 한쇼라는 옛날 말이 바뀌면서 그게 한의 형태가 황으로 바뀌어서 황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황소는 큰 수소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 발음은 개인적인 수소인데 표준어에서는 수소로 돼 있어서 수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서 큰 숫소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황소인 것이죠. 그래서 황소 심줄을 갖다든지 황소 고집이라든지 할 때 이것은 누런소란 뜻이 아니라 그냥 큰 수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룩배기 황소라는 것은 칙소의 황소를 얘기하는 말, 숫소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짚어 주셨는데 이게 얼핏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냥 얼룩덜룩 이렇게 누런 소 이미지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얼룩소라는 것은 홀스타인종의 젖소를 네.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맞아요. 홀스타인종의 젖소가 뭐 20세기 초에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널리 보급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널리 보급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가 보급되고 하면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널리 보급되는데 정주영 시인이 1920년대 발표한 이 시에 나타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시에 나타나는 농촌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풍경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20세기 초 내지는 뭐 이때의 풍경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들판에 홀스타인종의 젖소가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하니까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단어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쓰이고 모두가 다 그 뜻을 알고 하던 시기를 지나서 뭔가 뜻이 변하고 이상하게 축약되고 하면서 전혀 예상 못한 뜻으로 통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예.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할 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말소리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단어들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말소리의 변화는 대개는 규칙적입니다. 오. 근데 단어도 어떤 부분은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단어의 변화는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단어 연구가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두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까치설, 아치설, 아찬설에서 시작된 그런 것이 까치가 그런 되는 명이 또 거. 뭐가 있냐면요. 네. 갈매기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돼지고기의 한 부위를 일컫는 말인데 네. 갈매기살 뭐 아마 고깃집에 가서 아마 보시면은 갈매기살이라는 맞아요. 메뉴가 있을 텐데요. 이 갈매기살의 갈매기라는 것은 새 갈매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네. 이것은 돼지의 그 횡격막 부분, 그러니까 가슴과 배 사이에 횡격막이 있죠. 포유류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놀라게 되면 사람 딸꾹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로횡자, 가로막을 격자, 그다음에 막이라는 것은 얇은 부분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로로 된 막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사실 가로막살인데요. 음. 가로막살인데 가로막이란 단어와 또 비슷한 단어 중에 가로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로막이라는 것은 뭐 문이라든지 어디를 가로막는 도구로서 만든 가로막인데요. 이 가로막과 가로막이가 혼동되면서 또는 가로막에 전미사 이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막살이 가로막이살이 되고 네. 가로막이가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요. 오. 전설모음화라는 것이 있는데 아지랑이가 아지랭이가 된다든지 네. 호랑이가 호랭이가 된다든지 지팡이가 지팽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다만 이런 이모음 역행동화의 이런 예들은 표준어로 인정이 되질 않는데요. 일상 언어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변화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로막이가 가로매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매기살 하니까 가로매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가로막이에 가장 유사한 단어가 가로매기 가장 유사한 갈매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갈매기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갈매기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매기살 틀렸어라고 하겠죠. 네. 가로매기살이라고 해야 돼라고 할 텐데 이미 사람들이 갈매기살이라고 쓰고 있고 사전에 올라가고 그렇죠. 등재되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서 그 갈매기살을 버리고 가로막이살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예. 느낌까지도 든단 말이죠. 자,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작가님이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내용을 어떤 부분을 고르셨어요? 국어학자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언어를 바라볼 때 외국어 남용의 문제와 또는 그렇다고 외래어 남용의 문제와 외래어들에 대한 또 무차별적인 뭐 남용이나 아니면 완전히 배척하는 거. 완전히 배척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어학자로서 가진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낭독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도 문제이지만 외래어는 가능한 배격하고 고유어로 바꿔야 한다든지 심지어 이미 들어와서 널리 쓰이는 단어까지도 모두 고유어로 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판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언중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변화해가는 것인데 억지로 인공적인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자리를 잡아 굳어진다면 그것 또한 막을 필요는 없겠지요. 즉 언중들의 동의를 얻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따라야 하지 주장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언어를 통제하려는 것은 옳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앞장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쪽으로 갑시다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언중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방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어가 품은 세계를 품고 오신 황선엽 작가님, 단어가 품은 세계를 품고 오신 황선엽 작가님 목소리로 이 책의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국어학자로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끌고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러나 방향이 너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또 책에 쓰셨더라고요. 예.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네. 거치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어가 크게 위협받았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국어학자들은 국어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됐고 네. 앞장서서 언어 순화라든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로서의 본분을 약간 넘어서는 경우까지 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요새 와서는 이제 저희들이 반성하는 것은 언중의 선택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국은 우리들은 언중의 뒤를 따라가면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해가지를 추적하는 정도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제안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써두신 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서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 그 노견이라는 말, 네. 이 노견을 순화할 때 성공한 사례가 이제 갓길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실패한 사례가 기럽게. 기럽게더라고요. 그래서 길로자 어깨 견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노견을 풀어서. 직역해서 이제 기럽게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어색하죠. 기럽게가 뭘까? 그러니까요. 길어게 발음도 어렵기도 예. 한 것 같기도 하고 갓길이 너무 익숙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도 살아남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건 결국엔 언중의 선택을 받아서 예. 이루어지는 흐름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진짜 보면 책에도 써두신 거 보고 딱 되게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는데 국어사랑 나라사랑 예. 이 표어가 있었어요. 예. 예,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과하게 이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는 표어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국어와 나라를 굳이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관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역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한 곡 듣고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건가요? 예. 그 바닷가에서란 곡인데요. 여기 이제 해당화라는 꽃이 등장해서 해당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이소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오늘 단어가 품은 세계 품고 오신 황선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골라오셨고 해당화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좀 들려주시죠. 고요한 바닷가를 대표하는 이 노래에서 지금 이 바닷가의 정취를 얘기하면서 해당화가 곱게 피인이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저는 어렸을 때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해당화가 어떤 꽃인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한국의 토종 장미다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굉장히 꽃이 예쁘고 또 향기도 나고 네.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식물인데요. 근데 중국에도 해당화라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한국에서 해당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네. 왜 그럼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책에 써놓은 것인데요. 한자로는 이제 해는 바다를 얘기하고요. 네. 당이라는 것은 산사나무를 얘기합니다. 음. 화는 꽃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똑같고 한자도 똑같은데 왜 중국에서 칭하는 명칭과 한국에서 칭하는 명칭이 다를까를 네. 알아봤더니 그것은 이제 식물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꽃에 주목하기도 하고 열매에 주목하기도 하고 뿌리에 주목하기도 하고 또는 그 모습에 주목하기도 하고 또는 효능 어떤 약효라든지 또는 어떤 식용의 목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용도로 쓰이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식물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거기서 뭐 한약재로 칭할 때는 같은 식물이 다르게 불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식물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산사나무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아가위라고 합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는데 아가위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한자는 산사나무라고 하고요. 열매가 빨갛고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이 산사를 굉장히 시어서 그냥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중국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설탕을 녹여서 그 위에 발라서 먹습니다. 그것이 탕후루라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지금의 탕후루는 이제 포도라든지 딸기로 만들기도 하는데 원래 원조 탕후루는 이 산사나무 열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지금 포도 딸기는 그냥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긴 예. 하지만. 그래서 이 동그랗고 빨갛게 생긴 열매인데요. 네. 해당화, 우리나라의 토종 장미라고 하는 해당화 열매도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산사나무를 말하고 해당은 바닷가에 있는 산사나무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열매가 비슷하기 때문에 산사나무 열매나 해당화 열매나 비슷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자라는 산사나무라는 뜻에서 해당화라고 그것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는 꽃사과 계통의 나무를 해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사과 계통의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겹벚꽃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벚꽃보다 훨씬 또 풍성하게 피는 그래서 네. 꽃사과라고도 하고 겹벚꽃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해당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겹벚꽃의 꽃사과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과 비슷한 그렇지만 사과보다 훨씬 작은 빨간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산사나무 열매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겹벚꽃 나무가 꽃사과 나무가 해외에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외국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당화다라고 해서 해당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에 있는 당화, 저쪽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당화. 그런데 우연히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해당화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중국과 우리가 같은 말을 쓰면서 실제는 다른 식물을 지칭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우리 문학 작품으로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만나봤을 작품인데 김유정의 동백꽃. 예. 이 또한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요. 예. 김유정은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네. 그래서 옛날에 경춘선을 타고 가시다 보면 신남역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그 신남역이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최근이 아니고 몇십 년 됐습니다. 이름 바꿨는데요. 몇십 년 최근이죠. 언어의 세계에서는 몇십 년 최근이죠. 네. 김유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유정 고향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김유정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도 있듯이 김유정은 이제 고향이 강원도인 것이죠. 네. 근데 강원도에서는 동백꽃이라는 것은 우리는 동백꽃 잘 아시다시피 남쪽 바닷가에서 또는 따뜻한 지역에서 이제 1월이나 2월, 특히 이제 2월이나 3월쯤에 빨갛고 큰 꽃이 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동백꽃 열매로서 기름을 짜서 동백기름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여인들이 머리기름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예. 요새는 사실 뭐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만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머리를 감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네. 그 물도 그렇죠. 상황이 되지도 그래서 않고. 대신에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대용을 했던 것인데요. 이 동백기름이 바로 이제 머리기름으로 대용이 돼서 쓰였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특히 이 동백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네. 좀 기후가 따뜻해야 되거든요. 동백은. 그러다 보니까 그 동백기름을 대용할 식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예. 왜 생강나무라고 하냐면 이 가지를 부러뜨리면 거기서 생강향이 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생강나무는 봄에 노란 꽃을 피우거든요. 산수 비슷합니다. 얼핏 네. 보기에는 산수랑 비슷하게 보이는 꽃인데 그 생강나무를 강원도에서는 동백나무라고 불렀고 왜 그러면 그 생강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그걸로 이제 머리기름을 대용했거든요. 강원도에서는. 네. 용도가 비슷했네요. 예, 그래서 쓸모가. 용도가 같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 동백이라고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읽으면은 노란 그리고 알싸한 그 향기, 그러니까 그 꽃이 노랗다고 표현했고 네. 알싸한 그 향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동백꽃에는 향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이제 유심히 작품을 읽어보셨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막연히 자기가 아는 동백꽃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읽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김유정의 동백꽃을 번역을 시켰는데 처음에 이분이 번역하기를 카멜리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점점 김유정의 동백꽃이 네. 그 우리가 아는 동백꽃이라고 착각해서 네. 그러니까 문학 번역하는 분이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 나중에 비판을 받고 수정했던 것이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많은 오류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식물 이름을 탐구하시는 마음이 좀 궁금해요. 책에 보니까 지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식물 이름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호기심을 품고 보시고 이러시는데 이건 직업병인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의 원래 호기심, 아이 때부터의 호기심이었나요? 뭐 그것이 다 그냥 결합된 예, 건가요? 결합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테고 어. 그렇지만 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국어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휘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어휘사 쪽에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식물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오랜 세월 사용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그래서 변이가 굉장히 많고 네. 뭔가 그래서 얘기거리가 많다고 할까요? 식물에. 오. 예.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책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단어의 변천사를 저희 이 라디오 프로그램 이 윤고은의 북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년 반 이 정도 흘러갔는데요. 이 제작진을 라디오 제작진을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제 수뇌부라고 이제 재미삼아 예, 하기도 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수뇌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 청취자 우리 카페인 예. 분들이 들으시고 순애부로 듣게 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예, 예, 예. 순애부. 그래서 순애부? 뭐 그것도 귀엽잖아요. 예, 순애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떤 분이 또 이제 이걸 순애보로 들으신 예, 거예요. 예, 예. 순애보. 순애보가 뭐죠? 하다가 또 어떤 분은 순애부로 듣고 순애아부지인가 보다 해서 그러니까 제작진 중에 분명히 순애아부지가 있나 예, 예, 보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제작진 중에 순애라는 예, 예. 그 이름에 그 자식이 있는 예, 걸로 예, 이렇게 예, 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민간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어원. 예, 네. 그러니까 포크 에티몰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이래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가령 재밌네. 행주치마 이야기도 이제 행주치마. 대표적인 네. 민간어원이고요. 소나기 같은 것도 이제 소내기를 했다. 뭐 네. 이제 이런 데서 이 민간어원 대표적인 민간어원들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아마 이러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 민간어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요즘 말들, 그러니까 뭐 맛집, 사실 저도 별로 의심 없이 썼던 것인데 책에 보니까 인테리어 맛집, 예. 강화 유리 필름 맛집 예.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예.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요. 예. 당근도 지금은 이제 당근했을 때 딱 채소 당근만 떠올리진 않는단 말이죠. 예, 예. 예. 얼마 전에 그 후배가 일몰 맛집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일몰을 보는 식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몰 경치가 좋은 곳을 네. 일몰 맛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뭐 몇 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 요새 젊은이들이 이제 맛집을 그런 말로 쓴다는 네.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세대까지도 그렇게 이 말을 쓰게 됐구나. 네.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뭐 단어들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가고 또 새로운 용법을 획득해가고 네. 그 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기성세대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뭐 책에도 썼듯이 언중이 선택해서 다수가 그렇게 쓰게 된다면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중요한 내용인 것 예.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살아서 움직인다. 예. 네. 자, 오늘 퀴즈도 내주셨는데요. 정답도 발표를 할까요?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의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키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무엇인가요? 예, 김치입니다. 김치. 네.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시죠? 예.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으로 무언가를 그려주셔야 하는데 정답인 김치를 그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미지를 그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싶은 게 있으신지.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과 노래하는 것인데요. 아, 네. 저는 네. 방송에 그동안 안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또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뭐 인터뷰 요청이나 다른 게 왔어요. 항상 거부했었어요. 근데 네. 라디오 방송이고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얘기해 주면 된다고 하셔서 그냥 왔는데 네. 이렇게 부담을 주시네요. 아니에요. 그림을 한다고. 그림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예. 않으셔도 돼요. 부담 없이. 그림이라 하면 그냥 점만 찍어도 그림이 될 수 있는 예.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뭘 그리실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김치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깍두기도 김치잖아요. 예. 깍두기 어떠세요? 뭐 좋습니다. 뭐 아니 제가 너무 아니면은 네, 뭐 떡국도 좋고 어쨌거나 우리의 전통 음식으로 예,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갔죠. 예. 책에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 못 쓴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이제 좀 그런 것 못다한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준비해오고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전달 못한 것도 있고 다 못 드린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사실 지명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또는 이 단어의 유래가 뭘까 찾아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새기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예,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란 곡인데요. 섬마을에 갓 부임한 총각 선생님을 이제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가씨의 섬마을 아가씨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이라고 해서 한국의 바닷가 섬마을은 해당화로서 대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밌는 노래여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해당화가 두 번 나와서 북카페 에디션 해당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당화로. 예. 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